반도체의 그 생산 거점이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약 90%,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가 동아시아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공급에 애로를 느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속내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동안에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랄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에만 해도 미국의 그 반도체 제조 능력이 세계 전체의 한 37%까지를 차지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12%까지로 추락을 했습니다. 12%도 미국 자국 기업만의 비중만을 보면은 10%가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군사용이라든지 우주 항공용 등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복구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의 이제 수단이 말씀드린 반도체 지원법, 그러니까 칩스법이죠. 그게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고, 또 반도체 동맹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이 반도체로 인해서 그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그 생산 거점이 대만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그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약 90%, 메모리 반도체의 약 75%가 동아시아에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반도체 공급에 애로를 느꼈는데요. 2021년도군요.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통제를 위한 안면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는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아직까지 20% 미만에 있고, 특히 첨단 공정인 20나노 이하의 그런 첨단 기술 면에서는 거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5G 기술에서 중국이 앞서 나간 것을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폐지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는 앞으로 집권하면은 바로 반도체법을 폐기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법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국외 기업에 주는 그런 보조금 이런 걸 폐지하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법을 갖다가 폐기를 하고 대신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동맹국가의 클러스터 중심에서 오로지 자국 기업 위주로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나가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그 겹쳐가지고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국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그 효자 노릇을 했던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12월 달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하던 HBM 그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SK라든지 삼성이 어느 정도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품목인 D램 가격이 지금 앞으로 하강 국면에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기존의 범용 범용 반도체라면은 공정이 28나노 이상인 그런 반도체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이 저가공세로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원자재 웨이퍼의 가격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수지 타산에 좀 더 주름이 가겠죠. 게다가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던데 이것도 이제는 거의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내용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내용하고 또 주 52시간 근무를 갖다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그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면에서 사실 조금 등한시해가지고 조금 열세에 있는 게 실상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에 납품할 5세대 HBM의 양산 공급이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수지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다른 SK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한 26%가 감액된 수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64억 불 정도를 받을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 47억 5천만 달러, 약 7조 원 정도만 받는 걸로 이렇게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 경영 지표들도 보면 굉장히 부진한데 한때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실상은 거의 반토막으로 나가지고 5만 전자로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력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 부가가치 약 20%를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근데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산업은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수지면 쪽에서 보면은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또 반도체 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업과 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 돼가지고 반도체 굴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수지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더 육성화하고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경쟁의 한창인 HBM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좀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분야죠. 이 분야와 2나노 이하의 어떤 미세 공정, 첨단 공정에 대한 기술 개발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 부문, 그리고 패키징 마지막 조립 단계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앞으로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을 갖다가 좀 더 적극 육성을 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을 빼가는 그런 조치에도 좀 적극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구책들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정부 또한 이런 기업들을 적극, 지금 세계가 다 보면은 정부들이 이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가치도 크고, 또 다른 연관 산업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한시바삐 지원책을 갖다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K메모리가 잘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1970년대까지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절대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이 이 전자제품과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부상이 되었죠. 그때 일본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비중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거의 반도체 왕국으로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장악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은 표현하기를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면서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1986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를 좀 더 많이 사달라, 점유 비중을 좀 더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였죠. 이런 반도체 협정은 이후에도 한 두세 번도 이렇게 맺어짐에 따라서 1990년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96년도에 이제 타결이 다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어떤 힘 기르기 경쟁 내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일본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이 다시 어느 정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점차 쇠퇴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은 거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덕을 본 나라가 대만과 한국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삼성 반도체는 2002년도부터는 인텔에 이어서 세계 제2의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인텔을 능가하는 그런 반도체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인텔과 1, 2를 갖다가 이래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반도체 설계 부문, 즉 팹리스라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도체 생산은 대만과 한국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나머지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이쪽 분야는 역시 일본과 네덜란드가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HBM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겹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킨 그러한 그 메모리 제품입니다. 이 HBM은 2013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HBM 2세대를 개발했죠. 2013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HBM 3세대를 개발을 하면서 확실한 HBM ESS의 기술 우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3세대 HBM이 용량이 너무 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를 수요할 그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시장이 크지 않다는 그런 판단 아래 더 이상 HBM 기술 개발을 가지고 좀 등한시한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4세대 HBM이 개발되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챗 GPT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시를 하면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세대 HBM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이면 엔비디아가 이 수요를 갖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이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또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SK 하이닉스는 이제는 영업 수지 면에서 오히려 삼성을 뛰어넘는 실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패권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이 지구상에서 패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주 공간에서도 이런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질서와 표준을 형성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이런 선두주자들이 풍요를 누리고 또 세계사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주 강국들이 우주 대항해를 갖다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대륙이자 또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선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주의 어떤 자원도 채굴을 하고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우주 대항해는 과거의 대항해 때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의 인류의 운명은 무주공산인 우주 영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우주 강국만이 새로운 기회를 획득을 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이죠.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은 주로 패권 국가들의 국력 과시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주 자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런 우주 개발에 많이 진입을 함으로써 우주의 상업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런 시대를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주 산업은 수학과 물리학 등 이런 기초 학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생명공학, 그리고 전기 통신 산업, 그리고 기계 산업 등 주요한 산업들과의 산업 연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예가 개발한 누리호의 부품이 약 37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 자동차의 부품은 약 2만 개이고, 그리고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20만 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누리호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그 부품 수가 37만 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우주 산업의 연관 효과가, 산업 효과가 큰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주 그 산업의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30년경에는 약 1조 달러,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7천억 달러입니다만은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규모, 더욱이 그 2040년경에 가면은 약 10조 내지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망기관에서는 27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가 된 우주공간, 우주군의 창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2019년 12월 그때 그 트럼프 정권 말기 시절입니다. 미국은 우주군을 새로 창설을 했는데요. 공군에서 우주군을 독립을 시켜서 제6군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 이 3군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병대 이렇게 5개의 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주군을 제6군으로 이렇게 새로 창설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 분야에서 그 우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그 사실이 될 겁니다. 이는 또 그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 안보 위협을 차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도 부과된 겁니다. 근데 그 2022년 말에는 우리나라 오산기지에 있는 주한 미군 사령부에도 한국에서도 우주군을 갖다가 새로 창설을 했죠. 이는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한국 오산기지에도 미 우주군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우주군을 창설을 하자 그 이후에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그 우주 강국들도 연이어서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군의 어떤 중요성을 간파를 하고 2022년 말에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우주과를 새로 신설을 하고 공군 우주 관련 조직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공군 우주작전 대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미국과 호주 등 주요한 국가와 우주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겠습니다만 2030년도에는 우주작전사령부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첨예하게 경쟁을 했죠. 이는 우주 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더 우월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전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경쟁의 대상은 넓은 우주 공간 중에서도 지구와 가까운 달에 이제 치중이 되었죠. 처음에는 소련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이 아폴로 13호를 쏘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걸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죠. 사실 1957년도에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갖다가 발사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듬해인 1958년에 나사를 이제 발족을 시켰습니다. 나사를 통해서 우주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나사에 무제한의 예산을 투입을 했죠. 가정 나사가 어떤 황금기에는 미국 연방 예산의 약 4%가 나사에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나사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고 미국이 결과적으로 우주 개발에서 소련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었죠.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미국도 소련 못지않게 굉장히 좀 지쳤어요.
그리고 경제력도 좀 많이 쇠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는 미국과 소련이 우리 경쟁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우주 개발에 좀 협력을 하자. 그래서 같이 ISS, 국제 우주 정거장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그런 그 협력 시대를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만은 이 와중에 이제 중국이 우주 굴기를 내세우고 또 우주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또다시 중국과 어떤 그 제2의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그 우주 굴기 이제 전략을 한번 이래 들여다보면은 중국은 무엇보다도 달 탐사에서 커다란 그 업적을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019년도 장어 4호를 통해서 그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달의 앞면에는 그 뒷면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이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표현하기를 그 달의 앞면에는 성조기가 나부끼고 달 뒷면에는 중국의 오성 홍기가 나부끼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우주 정거장 그 사업에도 공을 들여가지고 2022년도에 탱궁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그 설치를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그 가지고 있었던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30년경에는 폐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 우주 정거장 탱궁만이 그 남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그 2030년까지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 13호처럼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030년대에는 국제 달 연구 기지를 갖다가 달에 완공을 시키겠다 하는 막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는 제4대 우주 강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14년도에 망갈리안이라는 탐사선을 그 화성에 쏘아가지고 그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유럽 많이 그동안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그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찬드리안 그 3호를 달의 남극 지역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사실 러시아도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보내는 과업을 인도와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만 러시아는 실패하고 인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달의 뒷면은 중국, 달 남극에는 인도, 뭐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됨으로써 인도도 이제 세계 우주 4대 강국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현주소와 미래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나라 우주개발 능력의 실상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세계 수준급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올린 천리안 위성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관측 기능을 탑재한 그런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강국 도약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발사체입니다. 근데 발사체 개발에서는 아직까지 좀 능력이 미흡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2년도 6월 21일 순수한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한 누리호 발사를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한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누리호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2022년 8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된 지 한 2개월 후에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누리를 발사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누리호로 발사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우주선인 스페이스X의 우주선인 펠컨 9에 의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누리호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리호 후속 사업으로 2032년도까지 약 2조 원을 더 들여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은 2032년 말에는 달에 탐사선을 갖다가 발사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기술의 상용화와 우주 산업 생태계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도 5월달에 우주항공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주 인프라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아직 우주 개발 예산이 미국 나사의 약 2%, 그리고 일본의 20%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주 개발과 우주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주 개발 추진 체계를 과감하게 민간 주도로 미국처럼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주도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우주 개발 관련 인재를 갖다가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에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스페이스X가 지금 세계 최대의 우주 개발 기업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도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 개발 스타트업을 적극 구성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라든지 또 통신, 반도체 이런 우주 항공을 뒷받침하는 관련 산업은 그런대로 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을 항공 우주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유의 어떤 할 수 있다 정신, 끈기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면은 우주 개발 산업에도 성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우주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도에는 1%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한 2040년도에는 적어도 10%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